2000년 4월 안산의 한 아파트 후문. 밤이면 인적이 끊기고 가로등도 없어 깜깜하다 못해 황량한 길가에 한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현장에 남은 단서는 피 묻은 돌멩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후 6월까지 약 2달간 뒤에서 달려들어 머리를 내려치고 금품을 훔친 퍽치기 강도 사건은 모두 10차례.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이 중 2명은 숨졌습니다. 불과 2km 반경 안에서 10차례가 넘는 범죄가 벌어지는 동안 경찰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버린 범인,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오늘 사건연구소에선 2000년도 조용했던 안산의 밤거리를 흔들었던 안산 퍽치기 사건 당시로 가봅니다. 자, 승현님이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진짜 이 아리랑치기, 퍽치기 이 표현도 다양했는데 정말 많았어요. 이런 사건들. 사실 아리랑치기라는 거는 특정 어떤 역이 있었어요. 그 역에 사람들이 마지막 종착역에 이제 음주를 하시고 잠시 이렇게 벤치에 앉아 계시는데 주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저씨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라고 부축을 하면서 안에 있는 그 지갑을 빼가는 걸 아리랑치기. 다른 말로는 부축 빼기 이제 절도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 흔히 말하는 뻑치기인데 이거는 묻지마 범죄의 굉장히 악질적인 강도 사건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유 없이 어떤 폭력을 가하고 그 폭력을 가해서 금전을 빼앗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이러한 뻑치기 사건, 강도 사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영화 봤는 영화 중에 가장 경찰 안에서 경찰을 잘 들여다봤다라고 볼 수 있는 영화 하나가 제가 아는 와일드카드 양동근 씨가 나왔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 이런 어떤 사건들이 좀 드러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도 저녁에 집에 가거나 아침에 좀 이렇게 특정 종교를 믿기 위해서 아침에 나올 때 사실 뒤를 언제나 돌아봤던 그런 기억이 제 머릿속에 지금도 생생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건이 이제 경기도 안산 퍽치기 연쇄 살인 사건인데요. 첫 번째 피해자가 발견된 곳이 주택가 아파트 근처였어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90년부터 2000년 사이에 퍽치기 저도 여러 건을 검거를 했는데 당시에 2000년 4월 28일 날 안산에 있는 아파트 후문에서 20대 여성이 피해를 당한 채로 숨져 있는 걸 발견했는데 경찰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 머리라든지 얼굴이 안면이 상당히 일그러져 있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어떤 흉기를 사용했는데 근처에 있는 돌멩이로 안면부를 집중 간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그 사망한 사람을 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우리가 이제 조사할 때 사체 경직이라든지 혈액 응고라든지 이제 알거든요. 그럼 보니까 밤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피해자가 사망을 했는데 너무나 참혹했던 거죠. 예. 피를 많이 흘려서 바닥에는 흉물했을 정도로 했는데 당시에 피해자가 뺏긴 돈이 한 3만 원 정도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3만 원을 강도를 하면서 퍽치기 행위를 하면서 여성을 무참하게 살해한 뒤에 도주했던 사건인 거죠. 자, 그런데 며칠 뒤에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아까 거기도 이제 아파트 후문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목격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2000년대 당시에는 CCTV도 많지 않고 해서 찾기가 쉽지 않았던 맞아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과 그 장소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번에는 근처 교회 새벽 기도를 다녀오던 길에 40대 여성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이걸 행인이 발견했는데 서둘러 응급실로 옮겼지만 상처가 워낙 깊은 데다가 또 피를 많이 흘려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었습니다. 이 여성 역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과 머리를 굉장히 많이 다쳤었고 또 옆에서 돌멩이가 발견이 됐습니다. 지갑에서는 현금 4만 원이 사라졌고 결국 이 여성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결국엔 숨집니다. 자, 백 변호사님, 이 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일어난 이 사건 두 개의 연결고리가 발견이 되죠. 네, 맞습니다. 경찰은 연쇄살인을 의심을 했는데 그 이유는 거의 똑같아서입니다. 범행 과정을 다 들여다보면 일단 조금 전에 이 두 건의 범행은 다 범행 도구로 돌멩이가 사용됐고요. 그리고 성추행이 다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좀 제가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나뭇가지를 여성의 신체 몸 안에 넣어놓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범죄자가 범죄 행위와 상관없이 좀 유사한 패턴을 보이면서 예. 특징을 보이는 그거를 이제 시그니처 행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건은 연쇄살인이다 경찰은 판단했던 겁니다. 자, 두 건의 살인 외에 경찰의 수사가 어떤 특별한 어떤 흔적을 찾지 못하는 그 사이에 같은 자해 소행으로 보이는 범행이 유사한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이게 세 번째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세 번째 사건에서 피해자가 똑같은 피해를 입지만 피해자가 가까스로 생명을 건집니다. 생명을 건지니 그 피해자의 진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피해자가 진술을 하는데 이렇게 진술합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20대 남성이라는 기억을 이야기하고 그로부터 몽타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러한 연쇄살인에는 시그너처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그 범죄의 특징, MO라고 이야기하죠. 그 범죄 수법이 나오는데 특정 연령대의 여성을 그다음에 그 범행의 방식이 그다음에 범행을 하고 난 다음에 모습들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러한 몽타주를 가지고 이제 그 피의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팀장님, 근데 몽타주까지 나왔는데도 당시 경찰이 이걸 공개 수사로 하진 않았었어요. 원래 수사를 처음 시작할 때 비공개를 하거든요. 살인 사건이 나거나 사건이 커지면 수사본부를 차리는데 비공개로 수사를 하다가 이제 공개수 바뀔 수 있는데 당시에는 비공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은 지역 주민이라든지 여성들이 상당히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화성 사건에 그런 식으로요. 예. 그것도 있었고 또 이런 사건을 공개 수사하게 되면은 또 모방 범죄라고 하시죠. 이걸 본따서 다른 범죄를 또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공개 수사하게 되면 범인이 그 공개 수사한 내용을 보고 증거 인멸을 시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예. 또 도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비공개 수사를 하다가 그래도 힘들게 되면 공개 수사로 전환할 수는 있지만 이 당시에는 범인을 빨리 체포하려고 비공개 수사를 했던 거죠.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어요, 그때. 네, 수사 자체는 비공개였지만 괴담들이 계속 유포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밤길에 머리 긴 여자가 걸어가면 뒤에서 돌로 내려친다더라 이런 식의 이제 괴담들이 많이 있었고 반상회도 열렸고 뭐 순찰도 엄청나게 많이 돌았고 당시에 막 안내 방송까지 나왔었다고 해요, 아파트에는. 그때 당시에 경찰의 공식 입장은 안산 괴담은 사실이 아니다. 연쇄살인 사건 지금 없다. 비공개 수사였으니까요. 아.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성들이 너무 겁을 먹어서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아이고야. 파마를 하고 이제 곧 여름이 되는 시기였는데 모자를 계속 썼다고 합니다. 결국에 아까 말씀 주신 이제 세 번째 피해자가 나온 후부터 살아났던 분이 있죠. 예. 그때부터 비공개 수사를 공개 수사로 전환합니다. 근데 그러자마자 바로 네 번째 피해자가 발생을 합니다. 아, 이 여성은 풍문을 듣고서 바로 뒤에서 뭔가 쎄한 느낌이 오니까 그렇죠. 살짝 피해서 치명타를 당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결국에 반격을 했고 경찰이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팀장님. 그래서 여기서 꼬리가 조금 밟히죠.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사건 나면 탐문 수사도 하고 추적 수사를 하는데 당시에 이제 경찰에서 판단을 했어요. 그 범인이 무지일 것 같다, 소득 수준이 낮다, 대인 관계가 없다, 학력이 낮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었죠. 그런데 이 이제 언론 보도가 되고 떠드는 사이에 이 범인이 실수를 했어요. 그 강취한 수표를 사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강취한 수표를 사용했기 때문에 수표 수사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 거의 99% 검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인이 수표를 사용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추적을 해가지고 7월 10일 밤 9시에 그 살인범, 강도상해범 이 범인을 체포를 했던 거죠. 백 변호사님, 네. 체포를 했습니다. 저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인 산업연수생 왕리에이라는 24살 청년이었는데요. 99년 9월에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이제 전남 목포시에 있는 방직 공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99년 11월 초에 근무지를 이탈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접해 있는 이 안산으로 이사를 갔고 막노동판이나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뭐 싸구려 월세방과 고시원을 전전하면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지속해 왔던 겁니다. 자, 승 의원님. 네네. 이게 돈 때문에 벌인 짓이라고 보기에는 액수가 너무 적었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경찰 안에서 이 왕 씨가 이야기했는 것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나는 강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강도를 하는 사람이면 뭔가 부자 끝이 보이는 사람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고 피해 여성들에게 성추행까지 했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면 오히려 그 성적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 왕 씨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어느 정도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 결과는 굉장히 엄중한 재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결과가 어땠습니까? 일단 결론은 1심, 2심, 대법원 모두 사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결국 사형을 확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범행 자체가 너무 잔혹하죠. 예. 그리고
사실상 성적 이성 욕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부녀자들의 굉장히 큰 피해를 입혔고요. 그리고 뭐 일단 뭐 범행의 잔인함을 넘어서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안산 지역에 있었던 주민들을 얼마나 불안에 떨겠습니까? 예. 이런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줬던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2명을 살해하고 8명 이상의 이런 또 다른 범행을 결행했던 이 사람에게는 사형밖에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화가 날 소식은 이 예. 왕래이라는 사람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항소를 할 때 우리 전가의 보도죠. 심신미약, 대뇌 산소결핍증으로 인한 후유증이다. 과거에 익사할 뻔했는데 근데 이것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심신미약이라는 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사형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고요. 현재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62명의 사형수 중에 유일한 외국인 사형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선족이 아니라 진짜 중국인이에요, 이 사람은. 예. 아무튼 22년째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